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아들 그리고 중3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최수진입니다. 순하디 순했던 제가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홀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단단해져 버린 제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네요. 저도 삶에 지이지 않았을 때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제가 독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더군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우리가 결혼하고 7년이 되던 해에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도 저도 서로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죠. 홀시어머니 아래서 자란 남편과 언제나 개미처럼 일을 해야만 했던 부모님 아래서 자란 저는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 속에 조금 늦은 결혼을 했죠. 그래도 여자 나이 30 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28살에 손을 보고 만난 34살 남자와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네요. 건설장비 기사였던 남자는 연애할 때는 유쾌하고 주변에 친구도 많아 호탕한 사람이었었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그다지 성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각종 현장에서 일을 했지만 술을 좋아하는 탓에 지각이나 결근을 밥 먹듯이 했고 그러다 보니 불성실한 근태 문제로 해고당하는 일도 잦았죠. 그렇게 해고를 당하고도 본인은 특수직종이라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다며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다만 제가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으니 남편이 말하는 그 필요라는 것이 없었던 거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아끼고 살면은 생활은 됐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저렇게 놀고만 있는 모습이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더 나이 먹기 전에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가장이라는 사람이 놀고 먹으려만 하니 제가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던 거죠. 혹시라도 자식이 생기면 달라질까 하는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잠깐, 3년 뒤 딸이 태어났을 때도 잠깐 열심히 살았을 뿐 기본적인 태도는 변하지 않더군요. 일을 하고 나면은 힘들다고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다음 날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아이를 낳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기에 남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집안에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꼬박꼬박 주지 않으니 우리 집의 문제는 항상 돈이었습니다. 친정부모님께 돈을 벌리기도 여러 번이었으나 평생 일을 하셨어도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셨으니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지자 결국 제가 다시 돈을 벌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5살, 2살 나이 둘을 친정에 맡기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세울 만한 경력도 없이 출산과 육아로 일을 오랫동안 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제한적이더군요.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도 하고 마트 시식 코너에서 일을 하기도 했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제한적인 시간 탓인지 손에 쥐는 돈은 적었습니다. 이에 더해 남편은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난 뒤로는 거의 백수 생활을 할 뿐이었죠. 본인 술값으로 쓰다가 그마저도 없어지면 일당으로 받을 수 있는 일을 잠깐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럼 집에 있는 동안 아이들이라도 돌봐주면은 제가 일을 더 늘릴 수가 있는데 남편은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보냐며 거부를 했죠. 한 번은 제가 일부러 아이들을 집에 두고 출근을 했더니
남편은 아이를 보기는커녕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서둘러 큰애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묵직한 기저귀를 찬 둘째가 울고 있는데 아빠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더군요. 설마 지영이 기저귀를 오늘 한 번도 갈아주지 않은 거야? 빨갛게 짓무른 25개월 된 둘째의 엉덩이를 보고 천불이 난 저는 자는 남편을 깨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 나 참, 내가 기저귀를 어떻게 갈아? 그러니까 장모님께 맡기고 나가라니까. 당신은 아빠야. 아이들의 부모라고. 자식이 둘이나 있으면 돈을 벌던지 아이들을 챙기던지 둘 중 하나는 해야 할 것 아니야. 매일 술이나 퍼마시고 뭐 하는 거야 진짜? 아이 소리 좀 지르지 마. 머리 울려. 제가 더 독하게 굴어야 한다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면서도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힘들게 있는 상황이 괴로워서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형편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졌고 저와 남편의 사이에는 대화보다는 다툼이 더 많아져만 갔죠. 하지만 그런 다툼 속에서도 남편은 요지부동이었고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아이들과 집안일까지 모두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쫓아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던 저는 큰아이가 7살이 되던 해에 지인의 소개로 전화 영업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성과급으로 월급이 나와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도 요령이 생기면은 월급이 많이 오른다고 하더군요. 계속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경력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더 이득이라는 지인의 말에 저는 전화 영업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사실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첫 달 받은 월급으로는 각종 공과금과 아이들 유치원비를 내면 끝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날 남편과 큰 싸움을 했습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살 거야? 한 달에 단돈 100만 원이라도 줘야 생활을 할 거 아니야. 아 당신이 벌잖아. 그리고 내가 돈이 있으면 생활비를 안 주겠냐고. 없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니야. 그럼 일을 하라고. 특수직종 같은 소리 안 해. 특수하기만 하면 뭐해. 그놈의 술 때문에 매번 잘려가지고 일을 못하는데. 거참 더럽게 돈돈돈거리네. 지금 내가 돈돈 안 거리게 생겼어? 이제 내년이면 지환이 학교가. 제발 정신 좀 차려. 제가 악을 쓰며 울분을 토하자 남편은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 싸움을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오지 않더군요. 처음엔 지방 현장으로 갔나 보다 했습니다. 예전에도 지방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은 며칠씩 안 들어올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 전화를 걸어보니 받지를 않더군요. 몇 번을 해도 안 받으니 저도 오기가 생겨서 점점 연락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한편으로는 남편이 집에 없는 것이 훨씬 편하기도 했죠. 큰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부터는 동생을 잘 챙기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저 역시 남편을 찾기 위해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지방에 계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봐도 남편 소식은 전혀 모른다고 하시고 가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지만 제 번호를 차단한 것인지 연결이 되지 않았고 언젠가부터는 아예 없는 번호로 나오더군요. 동사무소에 찾아가 남편 등본을 떼보았지만은 여전히 주소지는 우리 집으로 돼 있었고 경찰에 신고 문의도 했지만 남편이 제 발로 나갔기에 가출 신고밖에 할 수 없다 하더군요. 게다가 가출인을 찾는다고 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연결을 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몇 년을 찾다가 포기를 한 것도 사실이에요. 친정엄마 역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어차피 법적 보호자는 저이기 때문에 연락이 올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아이들 학교에 내는 가정환경조사서에 아빠 이름을 적을 수 있었기에 이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호적상으로만 남은 채 우리는 새 식구가 되었네요.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저는 몇 년간 전화 영업일을 하다가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홈쇼핑 상담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야간에도 일을 해야 했지만 그만큼 급여가 많았죠. 근무 환경도 복지도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좋았습니다. 가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선물이나 숙박권으로 아이들과 여행을 가기도 했죠. 그럴 때면은 아빠 생각이 날 법도 한데 언젠가부터 아이들조차 아빠를 찾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도 아이들도 삶이 조금씩 안정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시간에 쫓겨 동창들조차 만날 수 없던 지난 시간과 달리 회사 휴게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 어울릴 수 있는 직장 동료라는 것이 생겼죠. 내 또래의 어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것도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게 된 동료 몇 명이 있었죠. 하루는 휴식 시간에 동료들에게 얼마 전 아이들과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하던 중 언니 한 명이 저에게 남편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수진 씨는 왜 애들 이야기는 하면서 남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 사실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남편이 가출했다는 이야기를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아이들 이야기만 했는데 자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들 대충은 눈치챈 듯 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없어서요 하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어쩐지 이혼했어? 언제? 아니요, 이혼은 아니고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 지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 남편의 부재에 대한 덤덤해진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애들은 어떻게 키워? 그냥 야간 일할 때는 친정 엄마가 챙겨주시고 주간 일할 때는 어차피 학교가 있으니까 그렇게 일하면서 키우는 거죠 뭐. 그럼 애들 아빠한테 양육비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양육비를 받아요? 그냥 살았죠. 어머 수진씨 무슨 소리야? 받아야지. 변호사 구해서 소송해. 부양료 청구 소송하면 돼. 찾아서 받아야지. 우리 언니가 그렇게 해서 받았잖아. 저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을 알고 있던 언니가 자세한 설명을 해줬고 그 일을 처리했다는 당사자를 통해 변호사도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굳이 양육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 소개받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모든 조건이 소송에 유리하지만 남편의 거주지가 불분명해서 송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남편의 거취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군요.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면서 상황을 설명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변호사의 말에 경찰서를 찾아갔으나 경찰서에서는 예전과 같이 찾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남편을 꼭 찾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었던 저는 그냥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처음에 저에게 알려준 언니가 그러지 말고 전문적으로 사람을 찾는 사람들에게 의뢰를 해보라고 권하더군요.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렇게까지라니. 당연히 애들 아빠는 찾아야지. 양육비도 양육비지만 멀쩡하게 있는 아빠를 계속 없는 척하고 살 거야? 나중에 애들 결혼할 때 어떻게 하고. 그 언니 말을 들으니 조금 적극적으로 남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나름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어머님도 남편 소식은 전혀 모른다고 하고 바뀐 전화번호조차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가 지나니까 남편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받을 수 있었죠.
제가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됐던 것들이 이렇게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분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